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빠진 것만큼 올라왔습니다. 빠지기 딱 그날 일본의 달러당 엔화는 161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7엔밖에 안 되죠. 엔화 강세라는 걸 얻어냈죠. 이번에 이런 현상을 만든 건 엔 투기 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일본 중앙은행의 회책이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또 훌륭한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지만 이번 혼란스러운 장에서 일약 스타로 등장하신 것 같아요.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 빠진 날 이제 또 그 모 방송에 나가셔서 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딱 사야 된다라고 사야 말씀드렸죠. 된다고 예. 얘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호응해주고 계시는데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또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효소가 이 유튜버들 중에 뭐 시장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럼 한번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오시게 된 건데 네. 그게 좀 어떤 게 좀 답답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 예, 이번에 그 하락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하락의 폭을 보고 시장을 읽으려는 습성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정도 하락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추정하시잖아요. 네. 옛날엔 그게 맞았어요. 아. 그런데 근래 한 5, 6년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그래서 실제 빠지긴 하더라도 하락했었을 때 정확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언론에 휩쓸려서 지금 기존에 뭐 아시겠지만 나왔던 얘기 보면 전부 엔캐리 청산이다. 그다음에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뭐 큰일이 날 것이다. 또 일부는 그래서 금리를 뭐 75bp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은 나왔었는데 지나 보니까 지금 75bp 인하했으면 더 죽었겠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약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올라온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도 되게 과도했던 것도 확실해 보이고 참고로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 실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반등 못 합니다. 잠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도로 밀립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거의 되고 그래서 경기가 더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당연히 뭐 소비도 안 좋아지면서 향후에 기업 실적이 많이 부러질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더 줄여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할 때마다 그 반동을 무산시키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 급락만큼 올라온 경우를 우리는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프닝은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최근까지 있었던 최근의 급락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고 빠지는 것 때문에 해석을 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과도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현상만 놓고 시장에 대해서 위기감을 증폭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고 실제 따져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뭐 저도 뭐 다 알겠습니까만은 최소한 빠질 때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냉정하게 지수가 얼마 빠지느냐 가지고 몰라도 환율과 채권과 아니면 달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움직임들하고 실제 움직였었던 원인하고 결과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말 경기 침체 우려였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됐다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달러가 약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격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가 크게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엔화도 원화도 전부 다 지금 강세였고 되려 달러가 약세였다라면 사실은 위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진짜 엔캐리였다라면 엔캐리 청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 국채 시장입니다. 일본인들이 미 국채를 다 던지고 나왔겠죠. 그럼 미 국채 수익률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미 국채 수익률이 같이 내렸습니다. 맞아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엔캐리 청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또 이런 거죠. 엔캐리는
엔캐리가 청산됐다라는 건 결과물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엔캐리가 청산될 수 있었던 우려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미일 간의 금리 차를 축소시키면서 사실은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 엔화는 강세로 전환하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라서 사실 핵심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 커졌고 이렇게 되면 혹시 수급적으로 엔캐리의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몰고 가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습. 우리가 보통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메인 얘기는 안 하고 메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스시집 가가지고 스시 얘기는 안 하고 튀김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빠진 것도 두려운데 굉장히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럴 때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이런 정도 하락이면 웬만한 강심장 또는 뭐 멘탈 잡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멘탈 못 잡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궁극적으로 결국엔 제대로 된 정보, 그러니까 전망까지는 아니죠. 전망은 누구도 잘 쉽지 않지만 최소한 빠진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그것이 진짜 이런 원인인지를 따져보고 그래도 누구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들어보면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야? 저렇게 얘기하면 위기만 증폭될 텐데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과감하게 그날 원래 다른 방송을 하기로 했었던 건데 여쭤보시길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니 확실히 아닌 게 보였고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제 소신을 바뀌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식이 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0% 이상 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었다면 그게 이제 반영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면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기계에 의한 그런 그 투자가 맞습니다. 너무 활성화되면서 예. 나온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 시장의 동향을 보면 흔히 우리가 펀드 시장에서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일반 주식형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선 돈이 거대 규모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들이 고스란히 ETF를 비롯한 파생 상품의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바뀌니까 굳이 내가 펀드 들 바에는 S&P 500 이런 거 ETF로 투자하면 좋겠네라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ETF 자체도 파생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 펀드들은 헤지 펀드 그리고 이 중에서도 CTA라고 불리는 시세 추종 펀드죠. 이런 펀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롱숏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 펀드들이 대부분 운용을 할 때 롱숏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냥 롱숏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나면 이런 걸 사라. 이런 조건이 되면 저런 걸 팔아라. 근데 그런 조건은 만약에 조건이 형성되기만 하면 트레이딩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조건만 되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리지 않고 와르르 다 팔고 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리지 않고 와르르 다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근래 시장에서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수가 움직임이 실제 위기나 실제 좋은 것보다 되게 과장되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하락하면 굉장히 하락을 하고 문제는 오를 때도 문제지만 하락할 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파는 게 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파는 거죠. 왜냐면 먼저 팔아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건드려져요. 맞아. 이 정도 되면 더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부르고 그쵸. 알고리즘을 부르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 그게 명확하게 나왔었고 건드려진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잘못된 시그널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예컨대 어떤 시그널을 잘못 건드린 거냐면 일단은 당연히 그 알고리즘 내에서 이번에 트리거가 됐던 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던 거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기존에 알던 경제학적 또는 통계적 상식이 맞지 않는 시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있었던 정말 이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통계학적 모델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경제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실제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은 대놓고 요즘 뭐 샤메룰 아니면 장단기 금리 이런 통계적 규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애써서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통계라고 했어요. 예, 통계라고. 대놓고 통계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꾸 장단기 금리 그거 아니라는데, 샤메 법칙 그거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들이대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샤메 룰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도 최근에 8월 8일에 있었던 블룸버그 기고문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이 룰이 지난 4년간의 이례적인 사례로 인해서 현재 잘 안 맞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화돼서 들어가 있었을 거고, 특히 지난해와는 다르게 지난해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 우려 들어갔었을 때 알고리즘이 작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 작동을 한 건 그게 고용이란 걸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4.3이라는 살짝 숫자가 올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진 즉시 미국에서는 미국채 10년물부터 미국의 금리가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죠.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그 일전에 7월 31일 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급격하게 축소가 됐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엔화는 초강세로 전환이 됐을 거고,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쇼 포지션, 즉 엔화 약세를 이렇게 포지션했던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청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당연히 롱숏 펀드 중에서 숏 포지션이 N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롱 포지션이 주식이었었고, 이쪽이 다 거덜이 나면서 이쪽에 반대 매매 나가는 그런 어떤 매매 형태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저는 이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엔화가 약세가 어차피 계속 될 거고, 사실 이 현상이 나타나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BOJ에서 억지로 그냥 달러 사가지고 엔화 맞아요. 약세 좀 누르자 그러면서 160 이상은 안 돼 이러면서 했을 정도로 엔화 약세에 대한 50조 원 것이 투입했어요. 예, 예. 컨센서스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이제 엔화를 연료 주입 같은 거죠. 나 이제 차 타고 가는데 기름을 엔화로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주식도 사고 빅테크도 사고 그랬는데 아이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게 우왕좌왕이 거꾸로 돼버리는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예.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계에 의한 것이 사실은 그 ETF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ETF는 그냥 우리가 흔히 드는 ETF, S&P 500 뭐 이런 것이 이제 크니까, 이제 CTA 펀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 얼마나 청산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온다는 건지 어쩐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럴 그리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10% 빠질 게 20% 빠지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일 가능성도 수 있는 있죠. 것 같고요. 없다라고 얘기할 네. 수는 없죠. 맞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 여러 차례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 적절한 이유가 있었었죠. 그다음에 2018년 10월 그 당시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게 실수를 했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요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지수의 하락의 유형 자체가 뭔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굉장히 급락 형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ETF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어떤 CTA 펀드라는 이런 데서 주식을 담을 때 주식 담는 게 아니라 ETF를 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ETF를 쏟아내면 지수가 다 거덜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ETF를 지수형보다는 그런 큰 펀드들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 펀드들을 많이 담게 돼요. 당연히 뭐 미국 내에서도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이 되게 좋았을 거니 그것만 주로 비중을 많이 높여서 담았을 거니까 그게 더 많이 됐었을 거고, 특히 뭐 최근까지도 일본이 워낙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본도 굉장히 비중 있게 있었을 거고요. 그쵸.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관련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 있느냐 저희도 모릅니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있었던 이 알고리즘 펀드들이 예전에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할 때
더 많이 빠졌을 뿐이지 이유는 타당했어요. 그래 맞아. 뭐 알고리즘이 비록 기계가 팔긴 해서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빠질 게 빠진 거지 아닌 게 아니야라는 건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했었던 이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해놓은 게 이게 실제 경제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하. 예전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경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네가 먼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빠졌으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대로 일어났는데 근래 시장에서는 실제 침체 신호가 들어왔지만 침체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컨대 우리 장단기 금리도 아까 얘기돼서 그렇지만 그쵸.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몇 달째 하락인데 지금 아직도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기존의 어떤 생각들 또는 데이터들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해놨던 것들이 실제 경제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짜 시그널에 실제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게 가짜 시그널을 알게 되면 그대로 복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시그널이 가짜였던 게 맞아요. 혹은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였으면 이렇게 못 올라와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도 안 해요. 그쵸. 오늘도 샀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 참 이전보다 시장 읽기가 너무 어려워졌구나. 맞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 수도 없는 거고. 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가 너무 이제 따로 논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올라가고 요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까 양적 완화 시작한 데부터 시작했고 코로나 때 더 심해져서 맞아요. 이게 벌어졌는데 더 벌어져서 그렇죠. 얘가 움직이는 게 얘 움직이는 게 영향을 안 주는데 얘는 혼자만 움직이고 맞아요. 있고 하니까 이게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유의성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경제학적인 그런 상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번에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 통계를 맹신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모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제가 볼 때 이번 장에서 99% 망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방금 전에 오시기 전에 이제 홍콩에서 헤지펀드 하는 친구가 잠깐 왔다 갔는데 그 친구 말로 8개 날라갔다고. 저도 펀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그 급락장에서 그냥 뭐 양 매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펀드가 청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량을 쏟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N 보고 나서 꽤 청산됐을 거라고 추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알고리즘 때문에 쏟아낸 거고 걔네 청산되는 물량 때문에 나온 그런 것들은 그래서니까 외국인들 밑에서 봤죠. 그쵸. 열심히 또 사고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거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전에 있었던 통계 특히 이제 뭐 1970 몇 년부터 이렇다더라. 지금 그 통계는 제가 볼 땐 들이대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유의성이 없다가 아니라 네. 그거하고 다르니 맞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꼭 비교를 해보고 어허.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반영할 건 반영하되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들이 왜 요번에 이렇게 많이 달랐냐면 우리 때 제가 애널리스트 때 분석하고 분석 방법들이 틀려졌어요. 저희들 때는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왜 이렇지 이래치 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혹시 내 고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전망을 해보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요즘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상관관계,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통계적 유의성 이전에 보니까 10번 중에 9번이 이래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유의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문제는 그 10번 중에 9번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또는 그렇다면 그 예외 한 번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은 요즘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일이 너무 넘칠 거니까 네. 쉽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방법의 차이인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도 싫어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흔히 얘기해서 체크해야 된다. 아날로그식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급락장에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커진 거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트리거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업률도 그렇고 그럼요. 안심 제조업 지수도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트리거를 줄 만한 그런 숫자들이 나온 건 사실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건 것 같아요. 샤메 룰이라는 것도 샤메 룰을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만 이 샤메 룰이 정확하게 뭔지 얘기하신 분들은 또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인데. 예, 그것도. 이게 뭐 샤메 룰을 얘기하신 분들 뭐 틀린 얘기는 없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1년간의 실업률 최저치에서 최근에 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이 그때하고 0.5% 차이가 나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샤메 룰을 만든 목적 자체는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샤메 룰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건데 그 경기 침체가 초입이라고 보고 어느 시점에 재정을 투입하면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이게 경기 침체를 맞추는 선행 지표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얘기하신 분들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는 이 용도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아쉽죠. 그러면 많은 언론들이나 아니면 분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샤메 룰이 작동됐을 때는 이번에도 0.53이니까 작동을 했죠. 작동을 하면 이미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한 분기가 지난 다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전에 다 그랬고 그 샤메 룰의 데이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분기가 과연 마이너스였냐 얘기죠. 침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샤메룰이 작동을 잘 안 하네 또는 이전보다 유의성이 떨어졌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굉장히 겁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더란 얘기죠. 최소한 이 샤메룰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미 샤메룰이 작동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진입한 건데 지금하고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샴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기고문을 통해서 아니라는데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이래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그분도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아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 실업률이 올라오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죠. 보통 실업률이 올라올 때는 이 샤메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많이 늘어야 사실은 유의성이 있는 건데 이번에 해고가 많이 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걸 제가 아니라 샴이라는 분이 직접 그렇게 기고문을 썼어요. 내 거 이거 제대로 보려면 해고 많아야 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샤메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했으면 처음부터 이게 이번 실업률은 그런 실업률이 아니고 실제 제가 보니까 최근 실업률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의 허리케인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져봤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겁을 줄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거짓 신호를 너무 많이 주는데 그 거짓 신호에 기계가 반응을 한 거고 그 기계 반응을 보고 마치 이게 진짜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무 앞서 나가는 사후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통계와 관련돼서 저도 이제 경제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 그냥 거짓말. 둘째, 진짜 나쁜 거짓말. 그리고 셋째, 통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지표를 공부하려고 앉아놨는데 그 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사실은 통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거 통계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기도 해요. 대놓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보지 말라고 그래서 장단기금이나 샤메를 보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하면은 그건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데 샴조차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조심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한 거라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지수는 한 5% 이상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정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미 국채 수익률하고 지수하고 같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불과 이번 이전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수가 올랐었다고요. 좋다고 올랐죠. 그게 나름대로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 반영한 건데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한국도 조정을 받을 때 미 국채 수익률과 지수가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번에 내려오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은 경기 하강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10% 조정까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합리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제 고금리가 지속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목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서 숨통이 트여지게 하면 나름대로 경기는 더 둔화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얕은 침체인 그죠? 연착륙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닌 거고요. 나름대로 이게 경기 침체나 아니면 또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는다는 시그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미국에 저도 가봤고 실제 가서 우리 뭐 이호석 아카데미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미국 경제가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물가 하락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물가도 안 잡힐 거니까 상당 부분 경기 훼손은 일정 부분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의 완전한 침체 또는 경착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은 나중에 그죠? 연착륙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연착륙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는 비율을 이제 비행기가 떨어질 때 착륙할 때 연착륙을 해도 좀 흔들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질려버린 혹은 걱정했던 그 수준은 이미 경기 침체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웬만큼 심한 게 아니면 한번 봤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가 빠지는 동안에 경기 침체인가 봐. 어떡해. 라는 생각을 다 했어가지고 이제는 좀 한번 예방주사를 맞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 얘기들도 일본에서 많이 들리는데 이번에 이런 현상을 만든 건 일본 중앙은행의 회책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일본 신문에서 너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는 7월 31일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31일 날 BOJ 즉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0.1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동결이었거든요. 일본이란 국가는 이전에 잃어버린 30년 때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잘못 올렸다가 큰일 정말 작살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재고 또 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동결이었는데 올린 것도 대단히 이상했고 두 번째 올리고 나서 실제 경기 전망이나 물가 전망은 오히려 내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경기 전망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렸어요. 물가 전망도 내렸어요. 경제 전망 내리고 물가 전망 내리고 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일본의 움직임하고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들은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일본 정부에서 중앙은행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 만나고 오셨어요. 결국은 엔이 너무 약세 아니냐. 아까 처음에 저희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엔화를 약세를 방어하려고 달러당 160엔대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50조 원이 넘는 돈을 두 번이나 쏟아부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50조 원에 해당되는 일본이 들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다가 팔아 제껴야 맞습니다. 시장에다 팔아야지 이게 달러가 강세가 안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BOJ가 베팅을 한 셈이에요. 그죠? 한 거죠.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한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엔화가 180 가버렸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황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이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160엔대가 뚫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헤지펀드들이 야, 좀만 더 가자. 그래서 얘네 뚫으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자, 이 두 번이 실패하는 걸 본 글로벌 투기 세력들은 엔화 약세를 더 베팅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게 그래프가 완전히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역사상 가장 규모 엔화 약세 베팅이 그때 일어나요.
됐다. 이제 예. 두 번 했으니까 과도하게, 쟤네 그죠? 한 번만 더 가자. 예, 그래서 밀어버리자라고 어. 밀었었던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일본은 나중에 이걸 놔뒀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너무 약세면 엔화 약세, 그로 인해서 수입물가 상승. 수입물가 상승이면 일본 경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문제는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50%가 넘고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54%를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은행 이자가 더 높으면 나는 버는 족족 이자만 내다 끝나게 되겠죠. 이게 일본 정부의 모습일 수 있으면 올라가던 경제는 다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일본은 엔화 약세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는 고육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희들의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니네 이거 일부러 엔화 약세 사력 죽이려고 일단은 이번에 작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도 하고 추가 인상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우에다 가조 총재가 23일 날 의회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런 것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지수 하락 바로 직전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빠진 것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빠지는 그날 일본의 달러당 엔화는 161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7엔밖에 안 되죠. 잘 보세요. 엔화 강세라는 걸 얻어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부로 해서 일본 엔화에 대한 베팅이 지금 약세 베팅이 아니라 강세 베팅으로 포지션이 전부 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지펀드들이 과거에 보면 이제 소로스 예. 시대부터 파운드와 공격해서 소로스가 뭐 1조를 하루에 벌였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뒤로도 이제 소로스가 이제 중국 맞아요. 한번 베팅했다가 맞아요. 아주 그냥 된통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중국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서 헤지펀드들을 아마 이제 제대로 한번 참교육을 시켜준 거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도 그런 것 좀 같아요.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만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안 올리면은 이게 이제 좀 긴축 효과가 필요한데 지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엔화가 강세가 돼서 자연스럽게 금리는 안 올려도 코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수입 물가를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나놓고 보니까 일본 정부한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림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네. 밑에가 엔화 약세 포지션이에요. 아하. 아래를 좀 엄청 났었죠, 그죠? 네. 그렇다가 이게 다 위로 간 게 다 거덜난 거예요. 그렇죠. 털려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까지 올라왔거든요. 아하. 역사상 가장 큰 엔화 약세 포지션이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니었다가 이번에 두 번 실패하는 거 보고 더 쳤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엔 투기 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그 기사를 냈던 제가 기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엔화하고 일본 정부 이런 거 기사로 쳐보시면 의외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젠 함부로 엔화에 대한 약세 포지션을 하는 투기 세력들이 너무 혼쭐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들지 못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똑같은 엔인데 이제는 147엔대 왔다 갔다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이제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서둘러야 되는 이슈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일본은 정말 이번에 큰 걸 얻어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엔화 약세가에 대해서 베팅을 했던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일단 뒷수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다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시장의 걱정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히려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다. 근데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또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본이 강세로 더 가려면 말 그대로 일본이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놨으니 이 엔 강세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더 굳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청산이 안 되는 거가 맞는 건데 자꾸 이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라고 추정은 어려우나 제가 알기로도 글로벌에서 생각보다 많은 펀드들이 이번에 파산을 했고 실제 강제 청산당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팔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더 그렇죠? 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예, 끝난 맞아. 거야. 재료가 된 거죠. 제로가 그냥.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엔화 때문에 호되게 당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낸 약세에 베팅했다가 이제 호되게 당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은 회사에 있었던 부장님한테 이번에 이제 엔 강세로 갑시다. 그럼 누가 야 임마 그러면서 하는 게 맞겠지. 그거 거기서 어떻게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약간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엔이 더 강세로 갈 거란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게 그쵸. 지금 엔이 강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긴 올리더라도 덜 올린다는 덜 올릴 쪽으로 수 보게 있다. 돼요. 그렇게 네. 되면 큰 추세는 엔이 강세로 가는 건 맞는데 속도는 완만하다는 거죠. 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일 간의 금리 차는 줄어들 수 있으니 그건 조금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글로벌 M7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빅테크들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 역할을 엔화 약세가 했다라고 본다면, 즉 다시 말하면 엔화로 빌려서 빅테크 투자하는 돈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연료 주입이 끝나면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 수급적으로. 그럼 이게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주가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아하. 일본보다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 이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 중앙은행은 만약에 이랬을 경우 물가가 잡히면 최소 기준금리를 4%까지 인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왜냐면 1% 이제 이상. 그럼요. 1.5%죠 정확히는. 그렇게 내리게 되면 이 유동성은 또 어디서 들어올까요? 아.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빼먹고 계세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유동성이 이렇게 유입이 될 때 미국 경기가 앞서도 말씀드린 경착륙이 아니라는 것만 있으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쵸.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를 내린 것 자체 경착륙을 우려하는 거라면 안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 사례로 인해서 N 쪽에서는 뭔가 유동성이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보다 더 큰 달러발 유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고 이 달러발 유동성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올 하반기 이상이 지나면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미국의 주식시장이 제2륙을 시작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발 유동성 공급이 또 된다는 게 이미 이제 좀 금융 환경 보면 정말 완화적으로 지금 또 다 맞아요.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S&P 500 기준으로도 이제 1%밖에 안 남았어요. 신고점이. 그러니까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딱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 제가 보면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경제학을 분석하시거나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가 있다. AI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그럼요.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제가 보면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경제학을 분석하시거나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가 있다. AI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그럼요.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시장을 볼 때 AI라는 큰 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 거는 AI 버블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들, AI 캐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우선 이 AI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되게 걱정을 하는 거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략적인 투자가 아니라 야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돼?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대체 뭘로 돈 번다는 거야? 라고 이제 시장에서 묻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온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우리가 99년 인터넷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깔리고 나서 기업들이 바로 돈 벌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실제 그 인터넷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그럴 거고 구글도 그럴 거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 번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광고를 받는다던가 상거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가면서 했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인터넷 만들어진 환경이 지금까지도 주가를 이끌었던 거예요. 99년 그때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소비 경제가 아니라 그 뒤부터는 플랫폼 경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을 맞아요.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금융위기, 즉 경제를 치유하려고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7,470억 달러에 달하는
타프라는 돈을 쓰도 바꾸게 트래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도 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이나 돈을 찍어냈어요. 양적 완화. 그게 양쪽 하나.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여기는 아랑거지 않고 주가는 계속 올랐죠. 왜냐면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처음에 인터넷이었다가 이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손에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플랫폼 경제가 형성되면서 유튜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AI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란 분이 대놓고 AI에 대해서 논평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3가지 얘기를 하셨죠. 첫 번째, AI는 핵무기와 같다. 당신께서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가 웃긴 게 좀 나쁜 데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럼 더 가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표현하신 거고요. 세 번째, 이게 램프의 진위에서 이걸 꺼낸 건데 집어넣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분의 말씀을 빌어보면 이게 나중에 좋은 데 쓰일지 나쁜 데 쓰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생각하셔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세상을 많이 바꾸실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AI와 관련된 시세가 함부로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이르다. 이건 진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실제 AI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여지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지금까지도 AI 모델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저는 이게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실제 AI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도 제가 운이 좋게도 우리 회사에서도 그 포럼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중견기업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여쭤보면 그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 것보다 AI 뭐 예를 들면 GPT나 제미나이 발전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봐야 제가 다 해서 나는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이 지켜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GPU를 구하지 못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죠. 지금 큰 기업들도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걸 비즈니스로 뭔가 구현해 볼 수 있는 현재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GPT가 즉 오픈 AI가 최근에 GPT-4o 미니라는 모델을 내놨고요. 이 미니 모델의 특성이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GPT 성능 제일 좋은 거에 성능은 90%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능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서 미니 모델이라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100만 토큰을 학습하는데 이게 책 10권입니다. 책 10권 학습하는데 25센트 들 정도로 굉장히 싸요.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야, 이렇게 무거운 모델을 이렇게 힘들게 전기료를 들여서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지금 있는 GPT-4o 미니 모델은 일반 PC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볍게 했는데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에서 이 GPT-4o를 가지고 이제는 스타트업들이 고객들한테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봐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전의 인터넷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한 거 대비해서 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미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들이 이미 커지고 있고 그게 곧 우리 목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산업입니다. 휴머노로이드라는 이전에도 로봇은 있었지만 그 로봇은 머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형태로 프로그래머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움직였죠. 반복적으로. 예컨대 자동차 공장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 같은 경우 용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로봇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 뭐 치킨집에서 튀김 로봇도 있을 거고 커피 로봇도 봤지만 얘네들은 그걸로만 끝인 거죠. 다른 데 용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LLM 모델이 그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결국은 이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컵 집어하면 진짜 컵을 집어오죠? 왜 학습을 했을 거니까. 이 컵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집어오는데 옛날에 컵 집어가 아니라 컵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손을 앞으로 뻗는다라고 프로그램하고 손을 내린다라고 프로그램하고 짚는다를 프로그램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컵이라는 걸 알고 듣는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모양이 사람하고 똑같죠. 맞아요.
모양이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투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빨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손을 쓸 수 있고 자 머리가 있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현재 손을 쓸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 이걸 왜 쓰지? 간단하죠. 비용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엔 이 AI가 기업이 활용했었을 때 엄청나게 현재 있는 비용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면 나쁜 얘기를 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딱 내년에 돼가지고 사람을 다 대체해서 잘라 이럴 필요는 없고요. 와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는다는 그 가능성만 보여주면 주가는 달립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그 미래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내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반영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휴머노로이드 그 다음에 또 한층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도 결국 AI 기반인 거고 이 AI 기반인 거고 결국 이것도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역시 비용을 아끼는 거고 실제 중국의 우한에서 자율주행 택시 다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한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내 일자리 뺏는다라고 농성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나쁘게 보이기도 했지만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엄청 가는 거죠. 그죠? 와, 저 기업은 이제 저만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에 AI 비서를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 비서가 기존에 내가 많이 했던 허드렛 일들을 대신해 준 일을 직접 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 일을 하면 그 일을 3번, 4번 해야 될 거를 명령 하나만으로 뚝딱 하는 순간에 그 일을 다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애플에서 했었던 그런 사례. 오늘 엄마 오시기로 했는데 몇 시에 오시기로 하셨어? 라고 물어보는 것.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엄마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일단 이걸 켜요. 엄마가 뭘로 연락을 했다더라? 이메일도 뒤져보고 카톡도 뒤져보고 텔레그램도 뒤져봐요. 아, 텔레그램에 있네. 보니까 비행기 타고 4시에 오신다고 하셨네. 그죠? 이걸 확인을 해요. 저는 4시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비행장을 또 이렇게 보죠. 그죠? 공항을 딱 가보니까 아, 이게 엄마가 온다라고 했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오나 안 오나 연착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죠? 연착 여부를 쭉 여기도 확인한다면 경찰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혹시 연착되나 연착 여부 2시가 늦는다네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생각하죠. 엄마 오신다고 근데 마중 나가려면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내비를 켜보는 거예요. 야, 보니까 40분 정도 걸리네. 이 내가 했던 것들을 말 한마디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오신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추적하면 요 앱에 가서 이거 정보 알아오고 이제 앱에 저기도 가서 일을 하고 해서 바로 즉시 해주는 결론적으로 거죠. 예. 네가 원하는 건 이거지? 예. 몇 시 몇 분에 2번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가면 가면 돼. 나와 예. 계실 거야. 그쵸? 그게 다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 하나는 앱에 여러 텔레그램 들어보고 이런 것들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켜보고 공항에 들어 확인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얘가 직접 다 해주는 게 AI 비서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많은 수고를 덜겠죠. 내가 편리해지는 게 혁신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너무 AI에 대해서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나름대로 비관에 빠질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모델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저희들 머릿속에서는 그랬어요. 항상 이런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제일 활용할 줄 아는 아주 말랑말랑한 젊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게 옛날에 페이스북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주커버그요. 옛날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분들 결국 대학교 중퇴하고 가신 거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주변에 대학교 중퇴하는 분들 있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큰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윤곽이 나오면은요. 기존에 투자했었던 게 전부 다 합리화돼 버려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돼버리면 네. 합리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야, 투자한 것도 알고 많이 한 것도 좋겠는데 이 투자한 게 맞아? 그렇죠?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순다로 피차이 같은 분도 구글 CEO도 맞아. 당신들 만대로 이게 과잉 투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비즈니스 위험을 보면 과잉 투자가 훨씬 나아. 예를 들어 과소 투자하면 평생 못 따라잡고 우리는 그걸로 끝이야 라는 걸 얘네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는 더 투자를 해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 제가 보기엔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반기라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여부가 된다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 AI로 그 뭘로 돈 벌 건데
라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은데 이거지. 그럼요. 내가 그거 나 못 기다리겠는데? 나 이제 못 기다려. 니네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결국은 금융 환경에 따라서. 그럼요. 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나 다음 달까지 뭐 AI로 나오는 거 없으면 난 팔 거야. 이런 상황일지 여부가 중요해요. 뭐 저희들도 댓글 보면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휴대폰 같은 것도 40대 이상들 안 바꾸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머릿속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분들이 자기 머리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요. 예. 예. 아니 뭐 휴대폰도 안 바꾸고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먹여 살리는 애들 중에서 아이돌인데 걔들 이름도 모르시면서 막 이게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쵸. 대학생들 잘 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얘가 돈 버네 좀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뭐 저희들 나이에 뭐가 잘 보이겠어요. 다만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 제가 판단할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이게 뭐지라고 기웃거리면서 저게 돈이 되나 같이 고민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 투자를.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런지를 설명하래. 모르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더 안 좋은 거는 모르는 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모르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잘 몰라.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게 잘못됐어 그냥. 그건 주가 빠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맞아요.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함부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지만 최소한 최근에 AI 버블론을 제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게 만약에 공학도셨거나 아니면 진짜 AI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공감을 할 텐데 제가 볼 땐 저분 AI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지표만 보셨을 텐데 네. 그걸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당하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봤던 밸류에이션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 이전보다 과하게 좀 많이 비싸졌는데지만 이거를 버블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버블은 개인이 만들었지 기관 외국인이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버블은. 주가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얘기하셨던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딱 보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이거지 망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지. 이게 이제 망한다는데 베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야 사실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세가 아닌가. 지금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워렌 버핏 얘기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 이번에 얘기? 이제,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이란 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좀 맞아요. 겁을 먹었던 게 두 가지 이유였었죠. 하나는 현금을 역사상 가장 크게 늘렸다. 맞아요. 현금을 역사상 가장 크게 늘렸다. 두 번째는 애플을 절반을 팔았다. 맞아요. 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현금을 늘렸다라는 얘기만 하지 전체 자산 중에서 몇 퍼센트나 얘기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현금 비중은 이전 수준입니다. 자, 금액은 늘었죠. 그러니까 금액은 정말 이전보다 현금은 늘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을 1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근데 제가 1억이 됐어요. 근데 현금을 150만 원으로 늘렸어요. 나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늘렸지만 퍼센테이지 보면 아닌 거죠. 현금은 늘렸지만 현금을 역사상 가장 많이 늘렸지만 현금 자산은 비중은? 그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비관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정말 시장을 안 좋게 봤다라면 일본 주식을 다 팔아야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거니 거기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주식 팔았다는 얘기는 아예 없으시고 계시고 또 최근엔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분이 화장품 판매하는 기업을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소비주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소비가 안 될 거면 소비주 늘리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그 뒤에 늘리실 수 있어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기엔 애플은 많이 팔았어요. 애플은 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한 게 물론 단정짓긴 이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애플은 중국에서 포지션이 계속 축소가 돼요. 지난주에도 베이징에 있었었고 네네네. 이번 한 2달간에 벌써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다녀온 것 같은데 3달까지 하면 4차례 갔다 왔네요. 쭉 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포지션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전에 이분이
BRD 팔 때도 그랬고 TSMC도 파실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시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줄이시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추정입니다. 뭐 당연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일단 고점일 때 줄인 게 아닌가. 일단 비쌀 때 줄이셨잖아요.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뭔가 전반적인 시정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꼭 반영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뭐 몇몇 자료를 발표하신 분도 저도 봤는데 이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실제 그렇게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나서도 지수가 한 2년 정도는 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이호석 대표님하고 저구도 지금 하루 이틀 만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야, 지금 2년 뒤에 끝날 건데 지금부터 주식 팔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웃겼어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해가지고 다 팔더니 갑자기 뭐 얼터비타라는 회사를 버핏이 사셨다고 주가가 오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중심이 못 잡고 있다는 예, 얘기도 그러면 하죠. 우리가 전부 다 엉터리란 얘기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런 건가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잘못 읽고 있거나 너무 단기화됐거나 그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일단 일본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현금이 늘어난 거지 전체 자산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전 수준하고는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주에 대해서 비중을 늘렸다라는 거. 그죠?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TSMC 팔 때도 그렇지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기업들을 팔고 있다라는 공통점.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최소한 냉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빠지니까 다 갖다 붙인 거죠. 그죠? 그쵸. 이분이 현금을 최대로 했대. 비중도 아니고 그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진짜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데이터를 읽을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핏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애플을 절반 팔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또 막 과격하게 팔아가지고 또 그게 좀 약간 좀 저도 좀 쫄리긴 했어요, 솔직히. 그럼 현금 얘기도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아니 미국 은행주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먹어서 또 파는 걸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요. 이게 사실 주식을 사는 거는 싸서 사는 건데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뭐 비싸서 팔았다라는 건 맞겠죠. 그리고 예. 이제 또 뭐 세금 이슈도 예. 있을 수 있고 또 뭐 돈 쓸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AI를 제일 못하는 기업이 애플이에요. 애플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이미 얘네가 뒤처진 게 처음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와서 GPT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애써 무시했었어요. 그죠? 에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라는 것도 있었었고 실제 애플에 있는 개발자들을 보면 애플이 되게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오픈 AI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은 이 소스를 전부 다 오픈을 했었어요. 서로 간에. 미국 내에서 야 내가 이번에 AI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한번 볼래? 라서 서로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유를 했는데 애플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애플에 있는 어떤 그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많이 떠났거든요.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갔다 와서도 실제 애플에서 타이탄 프로젝트라 그래서 애플 자동차를 만들던 연구원 한 분을 또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도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애플은 AI를 잘하는 기업이 일단 아닙니다. 네, 다만 이 AI가 나왔었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플 AI를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이 들어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몸이 우리한테 보일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AI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 맞아요. 예,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GP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GPT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럼요. 근데 아이폰에 들어온 GPT는 쓸 거 아니에요, 또.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보면 제가 99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닷컴 버블 땐 실제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내가 맞아요.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안 않는다. 한다. 다만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 즉 플랫폼 모델이 형성됐을 땐 그걸 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플인 거고. 그쵸.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AI라고 하면은 안 사실 가능성이 높지만 이걸로 해서 뭔가 글로벌에서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가진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이 나온다라면 그건 또 다시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해서, 예. 애플을 사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이 치약하고 비누가 아니라 그럼요. 아이폰이고 아이폰에서 쓰고 있는 것을 필수적으로 쓰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사신 것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이분이 옛날에 맥킨토시 처음 애플 나왔었을 때 애플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밑에서 산 게 아니라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 다음에 한 거니까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조금 너무 좀 걷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금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중요한 거지. 금액 자체를 늘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두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뭔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이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너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혹시 저희 이제 그 효치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 저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오판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 침체 논란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랬을 때, 지표가 이랬을 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가 다소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 이전에 있었던 30년간의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였었습니다. 소비를 주축으로 한 경제였다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투자 경제입니다. 이게 1970, 8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투자 경제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지금 시장 잃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온당한 건지 일단 왜냐하면 소비 경제일 때는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투자 경제는 오히려 소비가 조금 둔화됨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될 거고 더 재미있는 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또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이후에 바로 고용이 늘어날 고용이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고용이 막 다 잘려서 했다라고 맞는 게 맞는지 일단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좋았던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 중에 제일 컸던 게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있었을 때였었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시장을 크게 움직였었던 건 경기가 아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침체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움직였던 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발호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이제 경제 구조를 제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서 그럼 IRA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간 건데 이거를 단순히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가지고 이 흐름이 꺾일 거냐 너무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던 지난 40년간의 경제와 주가의 흐름은 너무나도 다르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경제가 이러니까 이전에 이랬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이전 경제는 소비 경제인데 지금 투자 경제거든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동일시해서 뭔가 유의성을 따져보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서 거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좀 더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소비 경제를 넘어서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 투자 경제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투자했을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남겨주신 인선엽 이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